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죠. 올해 우리 정부가 목표한 GDP 성장률 1.4%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7% 더 성장해야 하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히는 게 중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이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이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벗어난다라고 해서 네, 전 네. 세계가 좀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를 좀 끌고 가겠다 네. 이런 기대감이 컸던 건 사실인데 네. 이게 반년치 성적표를 보니까 사실 그닥 이렇게 예.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렇다고 보셨는지요? 우선 중국 경제는 지금 3년 동안 어느 나라보다도 심한 그런 통제 상태에 있다가 네. 이제 회복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견인해 줄 거라는 기대는 외국이 네. 자기들 마음대로 기대를 한 거고요. 예, 중국은 아직 그럴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사님이 어쨌든 베이징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직접 그 중국의 상황을 보셨을 테니까 제로 코로나 시대 때 중국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왜 중국이 그런 준비가 안 됐는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가장 심한 것이 이제 그 봉쇄를 네. 굉장히 엄격하게 한 건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입구를 완전히 막아놓고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게 네. 몇 달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배달만 조금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그동안 동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점이 임대를 할 때 보통 1년치 돈을 다 먼저 내요. 아, 네. 그러면 임대하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짜장면집 하느라고 이 조그만 가게를 하나 빌렸는데 네. 1년치 임대를 냈는데 봉쇄가 돼요. 손님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임대료를 그대로 안고 모든 비용을 그대로 안은 채 그냥 이 파리만 날리고 네.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3년을 지속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문 닫고 그 어려워졌고 소기업들도 피해가 컸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대기업, 국유기업들은 그 데미지를 적게 받을 수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봉쇄를 하다가 어쨌든 뭐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사람들은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되면 경제가 뭔가 본물 터지듯이 좀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 세계가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부터 조금씩 가게 문을 열고 이제 영업을 다시 시작하고 이게 시작이 이제 됐습니다. 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도 지금 부동산 버블에 문제가 생겨서 네. 소위 그 깡통 주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생긴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동안 3년 동안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 위주로 많은 피해를 입다 보니까 고용이 아주 열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직장을 잃었고 네. 그리고 새로 취업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빚에 기대려고 해도 이제 내가 살고 있던 집이 이제는 자산이 아니라 은행에 빌린 돈이 집값보다 더 커져서 네. 이제 자산이 아닌 부채로 변해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 네. 돈이 좀 있는 사람도 겁나서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봉쇄를 또 당했던 경험이 있으니 그렇죠. 또 언젠가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네. 이걸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고 네, 네. 일반 서민들은 빚이 너무 많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중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부동산 얘기를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부동산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네. 왜 일어난 건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버블은 건설사에서 막 지어서 네. 막 공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빌려서 샀어요. 네. 내 집이 됐어요. 예. 이게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 지금의 상황이랑.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짓는 방식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네. 왜냐하면 토지가 전부 이 공유제 토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 사용권을
살 뿐이거든요. 그럼 대개 어떤 식이 되느냐면 지방 정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 기업에게 판매를 합니다. 네. 그럼 이 부동산 판매 회사는 거기에다가 건설회사한테 이제 건축을 시키죠. 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한 다음에 이거를 분양을 해요. 하죠. 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그 계약금이 30%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자기가 이제 그 부담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돈도 자기 돈 전으로 전부 내는 경우는 좀 적고 뭐 부모님 도움도 좀 받고 네. 친구한테 좀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내요. 그다음 나머지 70%는 소위 주택담보대출을 은행한테 딱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은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매일 막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재력이 허용하는 최대한 큰 부동산을 사요. 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이제 부담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가서 네. 샀는데 예를 들어 그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이것이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하락을 하면서 이제 7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은행이 이게 담보 가치가 떨어졌네? 그러면 담보 가치 차액에 해당되는 3억을 더 내. 그러면 이 사람은 낼 돈이 없죠. 낼 돈이 없죠. 네, 네. 그래서 못 내게 되면 이제 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동산 개발 회사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막 돌아가야 되는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진행이 안 돼. 네. 파산을 합니다. 파산을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은행이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죠. 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금은 이 계약을 한 이 소비자들이 그걸 끝까지 내야 돼요. 내야 되죠. 네. 그러면 이 집을 사람은 팔지 않는 이상. 예, 그럼 자기 돈 3억 날리고 주택담보대출 7억을 어떻게든 갚아야 네. 되고 그리고 집은 없어졌고 어. 그러니까 이제 끔찍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동안에 그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었었나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떨어지게 된 것인가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현상은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나타났지만 네. 실제로는 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버티질 못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불겨진 것이고요. 네. 그동안 부동산이 잘 팔리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차입을 해서 이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네. 이거를 중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이건 지금 너무나 지나치고 리스크가 너무나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그 얘기를 안 들어요. 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비즈니스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땅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 정부하고 또 쓱싹쓱싹도 좀 해야 되고 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 아니면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시쳇말로 무서운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나는 괜찮아 뭐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중국이 이제 그 지나친 채무를 갖지 않도록 규제를 했어요. 네. 이 정도 이상으로 부채가 커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심하게 부채를 가졌던 기업들은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있는 돈을 좀 끌어서 또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헝다 에버그란데 같은 회사가 이제 뭐 도산에 몰리고 네. 이런 대기업들이며 여러 사이트들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가시화됐죠. 네. 그리고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도산 위험이 가시화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힘을 받아서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악순환을 가게 됐죠. 지금 결국에는 무리한 투자, 그러니까 무리한 채무를 지고 건설을 한 기업, 네. 그리고 무리하게 빚을 내고 산 일반 소비자, 서민들까지 모두 이제 연쇄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네. 된 건데,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부동산 버블과 함께 또 고용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네, 좀 네.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건설 경기가 막 올라가서 네. 뭐 이렇게 좋아져서 아파트도 많이 짓고 다리도 건설하고 이러다 보면 일자리는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네. 있잖아요. 그럼 네. 지금은 그것도 모두 중단된 상태여서 네. 최근에 나온 중국의 그 현 상황을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역대 네.
네. 최고치다. 네.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는 한 23% 정도 나왔던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네. 실제로 까보면 한 40%가 넘을 거다. 이런 음. 기사가 있더라고요. 실제 그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그 실업률은 소위 도시 실업률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농민 실업률은 안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농민 중에 실제로는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는 소위 농민공이라고 불리우는 네.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2억 명이요. 예.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3년간 팬데믹을 겪고 부동산이 이제 그 무너지니까 다들 이제 농촌으로 돌아가서 손가락을 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잠재적인 이것도 실업으로 사실은 쳐야 맞는 네. 것이고, 그다음 중국에서 그 실업을 카운트할 때 직업 훈련을 받으면 그 실업으로 계산을 안 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지방 정부에서 돈을 좀 줘가면서 달달이 얼마를 줄 테니 네. 직업 훈련을 받아라 해서 그걸 가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긴 코스는 2년 정도 돼요. 그럼 그거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그걸 받고 직업 훈련이라도 참가를 하면 일단 그 실업에서는 또 빠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진정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네.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청년 실업률은 대개 16세에서 24세를 네. 의미하는데요. 이거를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대학 졸업생들 때문입니다. 네.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가 한 사람 대학을 졸업해서 나오면 그 아이만을 보살피느라고 모든 걸 희생한 부모가 두 사람 있고요. 그 부모와 손자, 손녀를 양육하기 위해 끊임없이 서포트를 한 조부모가 네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온 가족의 힘을 모아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취업이 안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이 집안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기록을 돌파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얼마만큼 정확하느냐는 것보다도 이것이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그 추세가 그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뭐 어떤 정책들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이 상태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뭐 최근에 7월 24일에 네. 하반기 경제 정책을 네. 결정하는 그런 네.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쨌든 이 경제 난망한 경제 네. 정책을 좀 타개하기 위한 타개책들이 나왔어야 될 텐데 네. 여기서 좀 유의미한 것들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에는 정치국 회의라는 것이 이제 정기적으로 열리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의 최고 권력자 상무위원 7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네. 사실상 여기서 결정된 거는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는 최종 결정이죠. 네. 그래서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뭔가 이 어려워지고 있는 중국 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신박한 그런 정책이 나와주기를 모두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응하듯이 8개 분야 31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아주 시큰둥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극적인 네. 이런 정책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실제말로 화끈한 정책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나온 것들이 기존에 하던 것들을 뭐 대충 포장하고 그 다음에 완만하고 완곡하고 네. 암시적인 이제 그런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 별거가 없는데 이거 그렇게 큰 효과 못 볼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뭐 해외 여러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례도 그렇고 지금 어려워진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당장에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거는 서민들 주머니에 직접 돈을 넣어준다든가 그러니까 뭐 보조금을 준다든가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화끈한 정책들이 조금 나오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조금 괜찮아지려나 하는 마음으로 돈을 좀 쓰게 되고 이게 그런 순환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가 그걸 쓰지 않고 완만하고 기존에 있는 정책을 그냥 다듬는 정도로 방향을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그 소비 쿠폰 네. 이거가 팬데믹 말년에
지난번 총리를 했던 리커창 총리 그리고 그 파벌, 소위 공청단 파벌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여기서 강력하게 건의했던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시행도 일부 했고요.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시진핑 주석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180도로 바꿔서 반대했던 정책을 자기들이 막 추진하기도 어려운 면도 네. 있다고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소비 쿠폰을 이미 몇 번을 하다 보니 소비 쿠폰으로 줄 만한 그 대상 제품이 대개 이제 뭐 가전 제품, 네. 전기 자동차 사라 뭐 이런 건데 현재 상태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불안감에 돈을 못 쓰고 있는데 네. 좀 할인해 줄 테니까 자동차 사라. 어이구 그걸 엄두가 지금 안 나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소비 쿠폰 같은 정책도 사실은 이제 약효가 좀 안 먹힌다고 할까 네. 그런 상태에 있어 보이죠. 생각보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실제로 그걸 소비로 나가야 되는 서민들, 국민들이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우선 지금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지정학적 원인이 제일 크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이 크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팬데믹을 지난 후에 미중 무역 전쟁부터 긴장 상태가 네. 시작된 걸 느끼던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나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많이 mu너지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불안한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 짚어볼게요. 지정학적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대만과의 그 문제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 구도는 이제 미중 갈등이 될 텐데 네. 가장 큰 매개체가 되는 게 타이완이죠. 그래서 중국은 중국 공산당 100년 계획, 이 100년 목표의 네. 일환으로 네. 이제 타이완을 통일하겠다라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입장은 그건 묵과할 수 없고 그건 막겠다는 입장에 있으니까 지금 지속적인 갈등이 계속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나가는 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불안하죠. 네. 수출도 내려가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사실 외국 기업들 좀 우리 자국 내로 들어와서 공장을 좀 지어라. 네.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줄게. 들어와 다오. 이렇게 하는 정책들을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미중 갈등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뭐 전쟁은 차치하고서라도 네. 미중 갈등이 워낙에 이제 좀 오래되고 네. 그리고 미국은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이런 유망한 기업들을 우리나라 와서 네. 공장 지어라 보조금 줄게. 네. 그 대신에 중국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막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을 예.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한다거나 시설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다거나 네. 기존에 있는 공장을 좀 개비를 한다거나 이런 건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중국 내에서 이제 그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대책도 네. 결국에는 안 되는 요인이 있는 것 같거든요.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쪽에서 뭐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문제를 이제 인지했고 네.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탈출구를 민간 기업 네. 그리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이제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중국 정부가 뭐 민간 기업들을 굉장히 박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식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민간 기업 그렇게 안 한다. 네. 너희들을 지원하겠다. 네. 너희들이 뭐 우리 충신이야.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혁 개방 계속할 거고 개방할 거고 규제 풀 거고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할 거고 네.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각 지방 정부에 지시를 해서 외국 기업 유치해 와 뭐 이래가면서 그 할당량도 주고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민간 기업이나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당한 게 있는데 지금 말로 그렇게 한다고 그걸 믿고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압박과 규제는 계속 심해지는데 네. 내가 어떻게 거길 들어가 네. 이제 이런 상태에 있어서 성과가 지금 잘 안 나오는 상태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과가 안 나온다. 네.
부작용도 있겠어요. 그럼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할당량을 줬는데 네. 지방정부에서는 이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네. 못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지방 정부에서는 그 해외로 네. 유치단을 파견을 해서 우리 중국에 와라, 우리 지방으로 오면은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네. 잘해주겠다. 네. 이제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외국의 반응은 옛날처럼 그렇게 열렬하지가 않고 시큰둥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이거 실적을 못 채울 것 같으니까 네. 지방 정부가 외국에 투자를 해서 그 자본을 해외로 뺀 다음에 그 돈으로 자기 지역에 다시 기업을 만들어서 네. 우리 외자 그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하는 사태까지 지금 나오고 그게 있습니다. 또 나중에 또 결국엔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이게 모이면 또 눈덩이처럼 커져서 사건 사고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런 게 또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무슨 대책도 내놓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했는데 잘 이렇게 안 먹혀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좋은 건 틀림없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안 좋은 정도라는 것을 네. 조금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디어에서는 그런 보도를 할 때 조금은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최근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제 중국 경제 큰일 났구나, 네. 뭐 망할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박사님 말씀 들어도 조금 이게 네. 그런 느낌이 좀 듣긴 하거든요. 예. 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중국이 지난 상반기에 5.5% 성장을 했고요. 네.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장을 하는 정도가 과거처럼 그렇게 눈부신 성장이 아니라 성장의 그 폭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네. 것이고, 그다음 옛날처럼 뭐 내놓으면 막 팔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뭐 큰일이 나고 경제가 수축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과거와 같은 그런 호조가 아니라 해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폭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긍정적인,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걸 다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워낙에 중국이 발전하는 단계였다 보니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 대로 족족 결과도 나오고 네. 뭐 공장 지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거 잘 팔리고 예. 뭐 그다음에 인건비도 싸고 예.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면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가 되어서 좀 네.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지 네. 이게 망한다는 징조는 아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굉장히 중요한 수출 상대국이거든요. 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중국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개개 기업이나 네. 또는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중국은 한국에 대한 입장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원하지는 않지만 네. 어쩌면 그 무력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국가 체계를 만일의 경우에도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전략 자원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공급망을 정비를 해서 만일의 경우에 특정 물자나 경제적 제재를 받았을 때 중국의 경제 체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공급망과 같이 묶여야 되는, 결합이 되는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 우호적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지금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공급망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같은 건 이제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네. 자원인데, 만일에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한다면 중국은 석유를 어디서 사와야 되지? 만일에 사우디가 미국 때문에 석유를 못 주겠네? 네. 이러면 딴 데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란 같은 나라는 우리 평생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우리가 있어. 그래,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식량도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에서 수입을 해왔지만 네. 이제 브라질로 이제 그 식량 수입선을 지금 바꾸고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지불하는 화폐도 달러가 아니라 좀 다른 화폐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바로 옆에 있으면서 네. 가장 경제적 협력을 밀접하게 하고 있는 나라인데 요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미국하고 아주 갈등이 격해졌을 때에도 네. 한국은 우리 공급망에 원활하게 같이 돌아가 줄 거냐. 이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네. 속을 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저 친구는 속을 좀 알 수 없어. 예. 라는 그런 좀 신호들을 많이 저희가 보여내고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즘 반도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국이 반도체를 대량으로 필요한데 네. 만일의 경우 비상사태가 되면 한국이 계속 우리한테 반도체를 공급할까? 네. 만일 어느 날 미국이 메모리 공급하지 말래. 그래서 공급 안 하면 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은 사실은 정부가 해결해 줄 몫이고 우리 기업들은 그거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네. 결정을 하고 방향이 제시가 된다면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네. 거니까요.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이 더 중요하다.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지금 전제는 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전제인 거잖아요. 네. 그만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들을 좀 여러 면에서 확보를 하려고 한다는 건데 네. 중국이 그만큼 비상 상황으로 이 지금 시국을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에 큰 그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라는 비상 상황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증상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타이완에 대해서 중국이 군함이나 군용기를 보내서 영공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 타이완 쪽을 침범한 차례수가 거의 300여 차례예요. 네. 그리고 미국이 중국 쪽에 대해서 항공기를 보내거나 군함을 보내거나 타이완 해협 쪽으로 보내거나 했던 것도 거의 200여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 양안에서 중국, 타이완, 미국을 둘러싼 긴장이 굉장히 고조돼 있어요. 근데 이 뉴스가 처음 한두 번은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됐지만 네. 이게 거의 매일 되다 보니 일상화돼서 더 이상 이제 뉴스 밸류를 잃어가지고 보도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타이완에 가까운 쪽 그런 섬들에 수천 명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방공호 시설을 네.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은 작년에 전쟁 동원부라는 그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네.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물자 동원, 기업 동원, 인력 동원들을 할 수 있는 네.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기도 네. 해요. 여러 지표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뭐 비상 상황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대책들이 좀 먹히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정치적 입장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상향하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좀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